국제평론 하시면서 요즘처럼 좀 창피할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속상했던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긴 했어요. 근데 뭘로 주목을 받았냐면 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G3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나 신인도가 그 정도급이었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었군요. 엄청나게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시든 항상 외신의 일면을 장식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사실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탑 뉴스 일면에 이제 등장을 한 게 하필이면은 지금 이태원 참사. 그래요. 자, 강원희님께서 5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외신들도 결국 특집으로 보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일단 제가 그 사고 터지자마자 바로 외신부터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외신들이 바로 사고 직후부터 일면에 올렸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속보장을 띄워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도는 그 우리나라 언론들을 인용 보도한 거였어요. 근데 곧바로 자사 기자들을 투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취재를 해가면서 이제 분석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게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사고가 난 골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행정당국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부각이 됐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연재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인재.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외신은 뭔가 우리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이나 우리 그 뭐 책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국내 보도 뉴스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까지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상민 장관의 그 뭐 막을 수 없는 참사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통제가 이루어졌었다, 한국은. 네. 그런데 왜 그 뒤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 참사 희생자들이 14개국에 사망자만 26명이에요. 부상자도 꽤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외신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이 정부가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자들은 오히려 정부 눈치 보느라고 혹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은연중에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지키느라고 말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외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자기 검열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주요국 외신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네. 당국이 대응 실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일본의 그렇죠. NHK도 관할 용산구청이 사고를 상정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 좀 정확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신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나요? 이게 뉴욕타임즈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경찰은 사실 아무리 작은 시위가 열리더라도 이걸 적절하게 잘 통제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 나라다. 워낙 우리가 잘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137명밖에 배치를 안 했고 심지어 그 사람들마저도 범죄 위주의 단속에 투입을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언론도 대체로 논조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마저도 미리 이 부분이 다 예고가 됐고 심지어 그 전날 인파들이 심지어 넘어져서 이거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전혀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명백한 정부의 대응 실패다라고 그냥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이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것도 처음에 헤드라인이 was most disliked leader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deeply unpopular leader로요. 그 좀 표현이 좀 나아졌네요. unpopular로. 네. 근데 왜냐하면 was most disliked 하면 그 다음에 붙는 리더들의 이름이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주로 붙었었거든요. 외신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영국 총리가 그 꼴등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했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트러스 총리는 퇴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 그런 거 붙고 나니까 거기다 대고 항의는 못 하나 보죠. 맨날 우리나라 언론한테 항의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왜 한덕수 총리가 급하게 외신 기자회견을 네, 열었잖아요. 농담하고 그 장면 말하는 거죠. 그거 왜 열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외신 보도, 그러니까 비판 보도가 이어지니까 이거 직접 총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1시간으로 예정이 됐는데 그게 2시간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한 총리께서 흥이 올랐는지 어땠는지 진행자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no, go away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굉장히 영어에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자기 영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쓸데없이 뭐 통역을 잘못하면 어쩌겠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서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우리 기자들은 무시를 하면서 외신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외신 보도의 논조가 바뀌었느냐? 아니요.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예, BBC가 대놓고 그랬어요. 한 총리가 사전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확연한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거다. AP도 이건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사들 제대로 질문도 못하는데 외신들은 질문 아주 따박따박 잘하더만요. 굉장히 날카롭게 했죠. 네. 진짜 우리나라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맨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 기자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아예 대신해서 정확히 해준 통에 오히려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시원해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외신은 지금 매우 부적절한데 이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유. 그거 아마 그분은 영어 잘하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네끼리 하는 말. 이게 참 우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요. 자, 저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매우 기분 나빴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죠. 북한 미사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일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우리 영해에 접근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저녁에도 또 우리나라 동쪽으로 미사일도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 정부가 그걸 이끌고 있었고 그 안에 북한과 미국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는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란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질 않았어요. 이때부터 맞아요.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건 완전히 끊어졌고요. 자, 지금 북한 쪽 또 남한 정부하고는 얘기 안 한다가 확실합니다. 어떤 반응도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한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이 대화하려고 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남한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 기사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지금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남한 정부 너네하고는 할 얘기 없고 우리의 목표는 다시 미국인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 미국이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하고는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지금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합동 군사훈련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이런 데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거든요. 201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했었고 지금 5년 만에 다시 그 훈련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훈련을 굳이 했었어야 될까? 내부적으로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기에 하면 우리도 대응하겠다.
그 저는 지금 사실 국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북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네.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거 아닌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한미 군사훈련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4일까지였는데 우리 훈련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다시 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어떤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치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네.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렇습니다. 자극을 자꾸 하고 괴롭히니까. 근데 누구 말이 뭐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나라가 좀 외교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전쟁과 외교가 성공을 해야지 평화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쟁이란 결국은 정치와 외교의 실패의 결과물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제대로 됐다면 그 도발을 할 필요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이고 누구를 위한 도발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상중에 먼저 한미 군사 훈련을 시작한 거는 우리 정부 측이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은 그거에 경악했어요. 지금 국가 애도기관인데 아니 군사 훈련을 한다고?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는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들 기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좀 하든지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하면서 압박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극해가지고 그럼 결국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자극해서 국내적으로 본인들이 좀 위기 상황에 있는 걸 좀 모면하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옛날부터 하던 안보팔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그런 워낙 뛰어난 거는 국민이어서 다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자극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늘 막 JP님께서 2,000엔 또 보내주시면서 화이팅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관함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6일에 개최되는 일본 70주년 관함식. 우리나라가 지금 7년 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길기, 경례. 우리나라 해군이 그쪽에다가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 관례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안 갔잖아요. 네. 우리 쪽 관함식에도 일본 부르면서 일본 해군 함대한테 자국의 국기하고 우리 네. 국기를 달아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해군 자위대기라고 하는 우길기 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오지 네.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본 자체가 안 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관함식과 관련해가지고 이 우길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제 관례를 얘기합니다. 일본이 그 해상 자위대기를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국제적으로 관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국제 관례를 지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그 자산을 현금화해서라도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고, 일본 정부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어, 절대 할 수 없어.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렇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자, 한국 정부 그 대법원 판결 뒤집어 엎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 가지고 오면 우리가 대화해줄게. 이게 일관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말이냐,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일본 정부랑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부의 입장이 변한 거예요. 정부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저자세 외교를 하면서 맞습니다. 지난번에 태도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명분도 안 쓰고 모양새도 이상해졌어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고 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국익이 뭔지를 물어보고 저도 그거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정부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 외교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배려 외교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예, 심지어 굴욕 외교라고 예, 봅니다만. 8월 15일 일본 그 내각에서 신사참배했거든요. 이것마저도 우리 쪽에서 우리 정부가 이건 일본의 관습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쉴드를 먼저 쳐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먼저. 예. 네. 그리고 지금 우길기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원래 우길기보다 동그라미가 약간 옆으로 가 있으니까 다른 거래요. 근데 일본 외무성 홍보 자료에 보면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세요. 저기 뭐가 다른가? 네.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협상 카드를 심지어 저희는 협상 카드 따위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무릎을 탁 꿇어버리면은 저희가 얻을 게 뭐가 있죠? 게다가 화해치유재단,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이거 그냥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쓸 테니까 일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이러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을 일본 기업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나 기업이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재단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돈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해치유재단에 60억 원 남은 것도 거기 포함시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지금 한국을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비공개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또 조찬회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달에만 3개의 국제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아사히 신문이 여기서 기시다 총리하고 한국 그 윤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일본이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입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오늘 또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